자, 두 번째. 이제 사설을 운영하는 사설 모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사설 최소 일주일에 한 개 혹은 두 개, 세 개 이렇게 풀 거야. 뭐 개인차가 좀 있겠지만, 이 사설 모고를 운영할 때 가장 1티어로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뭐야? 시간 운영이야, 시간 운영. 알겠어? 자, 시간 운영을 가장 첫 번째 차원의 문제로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게, 선생님 저 이감 막 92, 95 이렇게 나와요. 수능 때 잘 나오겠죠?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의미 없는 질문.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교육청을 잘 나온다고 해가지고 평가원이 뭐 잘 나오거나, 교육청이 막 1등급 나왔다고 해가지고 평가원이 무조건 1등급 나오거나, 평가원이 1등급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감 모의고사 등급 기준으로 1등급 넘거나 그러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적으로 좀 그 체감하고 계시죠. 맞아요.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느 모의고사 그 순간적으로 좀 운이 좋아가지고 좀 잘 풀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타 조건이 맞아서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본질적으로 이제 점수가 나오는 그 패턴 자체가 평가원이랑 좀 달라요. 이감 모의고사 아무리 막 95점 계속 무쌍 찍고 그래도 맞지? 결국에 9평 때 잘 나온 친구들이 수능 때 거의 잘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설 모의고사의 뭐 개별적인 점수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단으로 생각을 하시되, 내가 문제풀이 방법이, 문제풀이 순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근에 내가 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런 문제풀이 순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 배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가령 내가 이제 여러 명 그 피드백 해준 것들 중에서 이제 가장 공통적인 게 바로 뭐냐면, 자, 독서를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맞지? 독서를 시작해서 고정 시간 한 33분을 배부해라. 그 다음에 문학 32분 털어라.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시간 선택 과목이 다 때려 박아라. 보통 이런 식으로 스탠다드하게 조언해주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개인별로 좀 그 약간 고민 있는 친구들은 조금씩 이제 그 최근에 문제풀이 한 걸 보면서 수정을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설 모의고사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한 14번, 15번 문제를 풀고 있어. 근데 한 33분 넘어갔다는 거야.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넘겨야 돼. 넘겨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시간 부족한 문제가 바로 뭐예요? 내가 지금 풀고 있는 지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미련을 가져가지고 계속 그 문제에 시간이 끌리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사설 모의고사 푸는 데 있어서 뭐 지문을 다 읽고 문제풀이 과정에 들어갔는데 정해진 시간이 넘어서 갔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를 푸는 게 되게 효율적일 것 같잖아. 그게 아니야. 그러한 태도가 자꾸 시간을 부족하게 만든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면 그 정해놓은 시간에 넘어서면 과감하게 끊고 넘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말, 내가 한 문제 한 문제 되게 소중하고 절실하게 느끼는 걸 알아요. 수험생 입장에서. 나도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한두 문제 때문에 전체 시험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한두 문제에서 계속 스노우볼 굴러가가지고 마지막에 어때? 한 세트를 날리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 실전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사설에서는 첫째도 시간, 둘째도 시간 운용하는 거. 알겠어? 내가 지금 풀고 있는 파트에서 지금 내가 딱 정해놓은 시간, 맞지? 본인 능력으로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 그 시간이 넘어서면 어때? 넘어서라. 그냥 패스하라 이거야. 알겠지? 선생님, 근데 그러면은 실제로 근데 독서를 풀다가 제가 그 독서가 좀 더 어렵고 문학이 또 쉬울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그 경우의 수를 만들어가지고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맞지?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 우리 아무것도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원칙을 지키라 이 말이야. 육구를 딱 봤을 때 어때? 독서 평이했지. 맞지? 그 다음에 원래 문학은 제가 초반에 몇 분 잡았어요? 25분 잡았어요. 근데 7분 늘어났어. 맞지? 그러니까 지금 문학이 어려워졌다는 거야. 독서하고 문학 시간이 지금 비등비등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시간을 스탠다드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설 모의고사 풀 때 각 파트별로 이제 때려 박을 시간을 가지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문학도 지금 되게 비중이 되게 엄청 높아진 거야. 이 정도면은. 맞지? 그리고 선택 과목 15분이면 충분하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시간 운영 차원에서 가세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내가 지금 자주 틀리는 유형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해. 자주 틀리는 유형에 대한 피드백. 이거 오늘 진행할 거야. 알겠어? 이거 오늘. 자, 오늘 수업 끝나고 제가 저하고 이제 조규쌤하고 질답하겠죠. 조규쌤하고는 제가 오늘 A3, B3 하면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 그 나머지 문제 질문하시면 되고요. 맞죠? 나 이 질문 되게 약간 궁금했는데 수업 때 안 다뤘네. 대봉 이 새끼. 이러면 나 욕하지 마시고 조규쌤한테 하세요. 알겠죠? 자, 저한테는 오늘 뭐 하냐면 지금까지 내가 이제 A 1, 2, 3, B 1, 2, 3 해가지고 좀 줬죠. 맞죠? 그거 질답 쓰시고 본인들이 지금 계속 풀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자주 틀린 유형들에 대한 피드백. 자, 오늘 진행을 하고 제가 퇴근을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추석 때 본격적으로 문제 풀기 전에 맞지? 기준을 좀 확실하게 잡고 가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가령 그런 거야. FNA. 자, 자주 묻는 질문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되게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어. 이것은 내가 그냥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줄게. 공통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서 가장 자주 묻는 얘기는 첫 번째, 1티어가 보기 문항 문제야. 맞아. 요즘에 질문이 왔다 하면 다 보기 문항 문제야. 보기 문항 문제 뭐 두세 개씩 틀려요, 뭐 한두 개씩 틀려요, 막 이런단 말이야. 맞지? 잘 봐봐. 자, 보기 문항 문제는 대부분 친구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 우리 문학은 항상 보기 읽어야 된다고 했지. 독서는 보기를 먼저 읽는 게 아니라 독서는 지문 읽고 이제 2점짜리 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2점짜리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정보들로 이루어진 문단의 내용 한번 확인하고 이제 보기로 들어가는 식으로 우리가 기준점 잡고 있잖아. 근데 문학은 어때? 문학은 무조건 상향식이라고 했죠. 3점에서 무조건 2점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식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필연적으로 보기 문제를 먼저 푸는데 그렇게 보기 문제를 먼저 풀었을 때 보기 문제 특성상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보기 문제 특성상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난도가 좀 있기 때문에 처음 푸는 문제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나머지 2점짜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압박감을 느낀다는 거야.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봐봐. 이 보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줄 때는 애초에 이 보기의 내용을 뭐로 사용을 해야 돼? 수단과 단서로 사용을 해야 돼. 수단과 단서. 보기는 이 작품 이해하기 위한 틀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보기의 정보를 뭐 이벤트야? 나 생일이야? 오, 정말 바닥 끈적끈적해요. 어떻게 그거 휴지로 다 닦아야 된다. 알겠지? 이 강의실은 이제 다른 친구들도 이용하니까 맞지? 다 닦아. 알겠어? 자, 보기의 정보에 대한 분류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잘 봐봐. 좀 디테일한 걸 좀 말해줄게. 자,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이제 보기의 문제를 접근할 때 이제 키워드만 따가지고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죠? 근데 어느 키워드만 따서 풀리는 문제가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키워드를 먼저 이제 싹 골라낸 다음에 선택지에 그 키워드가 있는지 없는지 소팅하고 그러면 한 두 개가 남잖아. 그 중에서 이제 본문의 내용 확인해가지고 푸는 식으로 이제 보통 푸는데 근데 그렇게 접근했을 때 안 털리는 문제도 있죠. 맞아? 분명히 보기 키워드 다 반영했는데 틀리는 문제들이 있다고. 자, 어디에 주목을 해야 돼? 요즘에는 조사, 어미. 자, 조사하고 어미에 대한 정보. 이것도 디테일하게 봐야 돼. 가령 그런 거야. 자, A는 A1 하며 A2 하다. 자, 요러한 진술도 있고, 맞지? 자, B는 B2, B1이거나 B2이다. 가령 이런 거야. 그러니까 문장 안에 정보가
그러니까 한 전체 문장 안에 정보가 이제 2개 이상 연결이 될 때, 나열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 여기서 대문자 A, B는 지문, 본문에, 작품에 있는 특정 구절이야. 이해되지? 그리고 요거는 이 해석의 방향성이야. 맞아?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어때? 이 A1, A2, B1, B2에 들어가 있는 그 키워드를 우리가 기억을 한 다음에 선지에 가가지고 그 키워드가 선지에 실현됐는지 여부를 우리가 보통 판단을 하잖아. 보통 무엇을 판단 안 해? 이러한 이런 어미나 조사에 대한 정보들을 잘 판단을 안 해. 그러면 봐봐. 내가 충실하게 보기 문제 풀이법을 이제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안 나오는 이유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하나 놓쳤던 거에서 기인하는 경우들이 많아. 이 첫 번째 문장 유형에서는 A1 하며 B2, A2 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되는 정보는 A2하고 그 A1하고 A2가 무슨 관계야? 종속적인 관계야. 이거 2개가 다 반영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A1만 반영되어 있는 선택지는 어때? 답이 되기 힘들겠지. 불안정하겠지. 또는 B1이거나 B2이다. 이러면 어때?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해도 돼. 그리고 얘네 2개는 어때? 독립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면 어떠한 특정한 장면과 특정한 행위, 인물의 행위가 B1과 B2에 각각 다 해당되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뭘 생각을 해줘야 돼? 정보를 섞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인물의 특정한 행위를 B1으로 해석하거나 B2로 해석하는 게 가능한데, 맞지? 인물의 특정한 행위를 B1으로 해석만 해놓은 것들, 사실은 B2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섞어놓는 거야. 그러면 어때? 키워드가 담겨 있어서 우리가 패스를 했지만 실제로는 키워드가 담겨 있어서 그게 답이 될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렇듯 기본적으로 이제 보기 문제 5개가 있을 때 보통 2-3개 정도는 키워드만 가지고 쉽게 풀릴 거예요. 쉽게 풀리지 않는다. 얘 기준은 무조건 시간 걸리는 기준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을 믿어야 돼. 내가 지금까지 문제를 풀고 감각을 유지해 가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점수대가 이제 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보기를 풀 때 평균적으로 그 터는 시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문제 70초 넘어갔는데 80초 넘어갔는데 본인만의 이제 기준이 있어. 개인마다 좀 다를 거야. 좀 그걸 넘어서게 되었다. 그러면 어때?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당황을 해가지고 정보를 확장하면 안 돼. 정보를 확장하면 안 되고 어때? 줄여나가야 돼. 알겠어? 디테일하고 작은 부분을 딱 보고. 됐어? 자,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째. 사실관계 일치, 불일치. 자, 문학에서 사실관계 일치, 불일치에 관련된 문제들 있잖아. 이런 것들. 보통은 우리가 소설에서 사실관계 일치, 불일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문제가 나오죠. 맞죠? 그러면 봐봐. 소설이라는 게 본질이 뭐야? 소설의 본질이 어떠한 인물이 맞지? 특정 시간, 공간적 배경에서 맞지? 사건, 갈등을 일으키는 거잖아. 됐어? 근데 보통은 어디에 많이 집중을 하게끔 만들어? 인물에 많이 집중하게끔 만들어. 근데 인물에 집중을 했을 때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어. 조건이 뭐에 있어야 돼? 인물이 5명 이내로 나와야 돼. 그러면 인물들을 막 동그라미, 세모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접근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봐봐. 인물들이 이번 A3 풀었던 것처럼 인물들이 막 그렇게 많이 나와. 7, 8, 9, 10명 나와. 장난 아니야. 막 그냥 무슨 뭐 요즘에 그 멤버 많은 그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혹시 예시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내가 정보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요즘에 한 10명 이상 되는 보이그룹이나 걸그룹 있나요? 세븐틴? 세븐틴은 말만 들어도 17명인가요? 씨발. 몇 명이야? 근데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 17살인가 얘네들이?
17살 때 데뷔했나? 오, 진짜? 오, 고마워. 내 이름 까먹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간에. 자, 중요한 거는, 자, 인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게 된다면, 자, 그럼 우리가 서사 파악하기 힘들어. 맞지? 당황스럽고. 자, 기준을 뭘로 잡으면 좋냐면, 요걸로 좀 잡으면 돼요. 요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시간 공간적 배경의 박스. 맞지? 그것을 기준 삼아서, 그것을 기준 정보, 그러니까 웨이포인트로 잡고, 거기에서 어떠한 인물이 어떠한 사건을 일으키는지, 그런 것들만 어때?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정보 판단의 기준점을 여기다 이제 세워두고, 맞지? 여기 판단을 이어주고 이것만 이제 어떤 특정 시간적 공간적 배경만 딱 고정을 해두고 거기에서 우리가 읽을 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인물이 지금 어떠한 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데만 집중을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특히나 그리고 또 플러스 고전 소설은 늘 뭐도 중요하다? 어휘가 중요하다. 어휘. 늘 제가 강조하는 건 고전 소설에서 어휘예요. 그러니까 그 사설 하나를 털 때마다 모의고사 하나를 털 때마다 고전 소설 부분에서 내가 그 딱 읽었을 때 이 단어가 명확하게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당시는 어쩔 수 없이 그 약간 좀 애매한 단어는 문맥상 의미로 유추를 해가지고 우리가 접근해야 되겠지만 끝나고 피드백할 때 고전 소설 문제를 다 맞췄다고 하더라도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조금 해석에 약간 명확함을 느끼지 못했던 문장의 특정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정리를 해주세요. 알겠어? 그런 사소한 습관 지금 2, 3주 정도만 해주셔도 고전소설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가 있어. 왜냐면 고전소설은 폐쇄적이야. 현대소설, 현대시처럼 계속 어때? 새로운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거나 새로운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탐구되지가 않는다고. 몇 개만 진짜 한 그 딱 정리하다 보면은 어차피 한 몇 개 내로 다 귀결이 되거든. 다 비슷한 표현의 반복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고전 소설을 특히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는 내가 이제 그 단어도 주면서 테스트도 시키고 그랬었어. 뭐 여튼지 간에 고전 소설은 방심하지 마시고 계속 이제 단어 정리해 주시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이제 파악을 한다. 그래가지고 쭉 이제 그 스토리 서사 라인을 쭉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문제에 왔을 때 뭐 물어볼 거 아니야. 마치 사정관계 일치불일치 물어보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기준점으로 삼았던 시 공간적 배경 박스 정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관계 일치불일치를 이제 찾으러 가시면 돼요. 비문학 독해 하듯이. 무조건 여기 안에 담겨 있어. 이 정보들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표현상의 특징. 비교. 자, 표현상의 특징과 비교. 자, 표현상의 특징과 비교 문제는 늘 어떻게 해줘야 돼? 자, 이건 바로 이제 문제풀이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자. 뭐가 없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손 넘지 마. 알았지? 야, 씹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 친구야? 야, 내가 뭐 너 자료 안 가져온 거 내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응? 야, 너 그 한마디로 네 모든 이미지를 다 깎아먹을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자, 봅시다. 우리가 문제를 이제 푸는 과정 속에서 이런 표현상의 특징, 여러 표현상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는 과정들이 되게 많잖아. 자, 가에서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일단은 표현상 특징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정보는 한 개 혹은
두 개야. 한 개 혹은 두 개. 맞지? 그리고 두 번째, 판단해야 되는 정보와 그리고 판단 불필요한 정보가 있어. 가령 1번 선택지에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맞지? 조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키워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 어떤 걸 읽어내야 될까? 현실적인 문제 해결. 자, 봐봐. 문제 해결이 첫 번째 키워드지. 맞지? 문제 해결이 첫 번째 키워드야. 문제 해결이라는 말에는 정보가 또 두 개 담겨져 있어. 문제 상황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제시되어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P하고 S가 둘 다 다르가 있다는 거지. 자, 그것의 실마리로, 자, 무엇을 제시하고 있다? 조화로운 공동체. 맞지? 조화로운 공동체. 오케이? 자, 이게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았어. 두 가지 키워드로 잡았으면 이제 관계를 봐야 돼. 정보의 관계. 그러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조화로운 공동체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요 관계야 아니면 요 관계야? 이 화살표의 관계. 봐봐. 이게 이제 논술에서도 많이 쓰는 건데, 수단, 근거, 결론. 그러니까 수단과 근거 그리고 결론, 이렇게 이어지는 그 문장의 구성을 잘 파악을 해야 돼. 맞아? 그러면은 조화로운 공동체는 문제 해결 실마리의 수단인 거야 아니면 결론인 거야? 수단인 거지. 맞지? 이걸 통해서 이걸 한다는 거야. 이해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지. 맞지? 그러면 심플해지는 거야. 아, 조화로운 공동체 이걸로 문제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했어? 이거 두 개를 봤다. 치환을 해주는 거야. 치환. 쉬운 표현으로 치환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쉬운 표현으로 치환을 해준다는 거는, 너희들이 그랬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그 중학교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학교 생활을 하거나 이제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내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듣거나 여러 국어의 지식이나 접근 방법을 다룬 그런 수업들에서 많이들 다뤘던 그런 용어들 있잖아. 그런 쉬운 용어들. 쉬운 표현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선택지에서 구성된 단어들은 난잡하고 좀 다소 난해하고 어려운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의 가능성이 높아. 그거를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쉬운 표현으로 간단하게 만드는 거야. 간단하게. 알겠어? 이거 그대로의 문장의 의미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걸 판단하려고 들어가면은 어때? 머릿속으로는 이제 그 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눈으로는 작품을 보고 있는데 그게 잘 풀리겠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선택지의 내용을 작품에서 확인하려 들어가기 전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키워드 잡고, 자, 키워드 잡고 이제 판단해야 될 정보만 골라낸 다음에 그 판단해야 될 정보를 쉬운 표현들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쉬운 표현들이 실제로 작품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품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선택지를 좀 쉽게 다듬고 가자 이 말이야. 그렇게 가야 된다고. 나에서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앞날에 대한 회의를 드러내고 있다. 자,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 회의, 앞날에 대한 회의, 맞지? 앞날에 대한 회의. 자, 이렇게 화살표 관계가 되는 거지. 맞아? 현실 부정. 그래서 현재를 부정하기 때문에 앞날도 부정한다. 어때? 가장 쉬운 표현으로. 심플한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 심플하고 쉬운 기준을 만들지 않고 이거를 이 문장 그대로 가지고 가면은 어렵고 난해하고 답이 두 개, 세 개 막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런 식으로 3, 4, 5번. 자, 그런 식으로 3, 4, 5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쉽게 바꿔볼래? 한번 해봐. 자, 변별력이 되는 개념 한두 개, 키워드는 한두 개. 자, 판단해야 되는 정보와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정보 골라낸 다음에 쉬운 표현으로 치환. 그 다음에 화살표 처리.
자, 보자. 가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살펴. 자연과 인간의 관계. 오케이? 오케이? 자,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됐어? 그럼 불안할 거야. 왜? 내신을 한 너희들의 입장에선 불안해. 오, 선생님. 자연이 아니라 딴 걸 바라볼 수 있잖아요. 오, 쉣. 내신에선 늘 그래. 내신에서는 뭐 이게, 야, 이거 자연 바라보는 게 아니라 딴 거 바라보자. 이런 식으로 내잖아. 맞지? 근데 그런 식의 디테일한 키워드, 이런 그 객체나 주체를 이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어때? 보기 문제나. 보기 문제는 사설에서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아? 평가원에서는 그런 그 걱정하지 마. 키워드. 이 키워드가 연결되는 지점과 그 키워드의 실현 여부. 이것만 보면 돼. 판단 불필요한 정보야. 자연물 쇠락. 무상감. 됐어? 자연물 쇠락은 무조건 과정이잖아. 맞지? 자, 가나다에선 모두, 자, 모두, 달리, 이런 것들은 항상, 모두 달리 이런 것들은 항상 표시해 주시고. 자, 자연과의 교감. 교감을 통해서 장소에 대한 낙관적 전망. 자, 자연과의 교감, 자연과의 소통, 교감, 소통, 자연과의 그 자연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인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긍정적인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최대한 쉽고 심플한 표현으로 이제 그 바꾼 다음에 접근을 해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모든 표현상의 특징이 마찬가지야. 너희들이 해당 선택지에서 나타난 표현들을 너희들이 배웠던 문학적 용어로 치환이 불가능한 것들은 없을 거야. 근데 이거 하다가 간혹 막 뭐 모를 조금 약간 애매한 표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 뭐 저한테 질문하시거나 찾아보세요. 알겠죠? 관조적 이런 것들은 늘 많이 했던 거잖아. 맞지? 뭐 그런 애매한 것도 있으면 또 질문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그 제가 이제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드렸고요.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피드백 좀 중요해요. 제가 그 끝나고 그 여러분들 그 질답지 있죠? 질답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자주 틀린 유형 이런 것들 좀 그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지랑 갖고 오면은 개인별로 좀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겠죠? 제가 개인별로 피드백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단순 문제풀이 이거는 우리 조교쌤이랑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은 그 B3 좀 어려운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B3 어려운 질문 B3는 독서 위주로 할 거고 A3는 문학 위주로 하고 시간 좀 되면은 현대시 하겠습니다. 자, 해겔 지문 볼게요. 해겔 지문. 해겔 지문 우리 많이 봤던 지문이죠. 해겔 지문이 많이 봤던 지문일 것 같은데 이게 인문 지문 통틀어 가지고 가장 정답률이 좀 낮았던 그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뭐 늘 자주 봐도 좀 새로운 느낌일 것 같아.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 자, 한번 보자. 솔직히 저 해겔 지문 요거 풀었을 때 해겔 지문 독해 하는데 해겔 지문 독해 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고 문제 푸는데 저도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으니까 1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걸렸어요. 10분이면. 그럼 봐봐. 선생님 근데 어떻게 지문 정리하는데 5분밖에 안 걸렸죠? 잘 봐봐. 우리가 평가원 독서 피드백을 할 때 너희들이 이제 항상 이제 기출 독서를 접근을 할 때 맞지? 늘 해야 되는 건 자, 확장식 독해랑 수렴식 독해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연적으로 그 독서 지문은 읽으면 읽을수록 정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 독서 지문의 숙명이야. 근데 계속 정보를 확장해 가면서 문화발식으로 확장해 가면서 이제 독해를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냐? 아니면 계속 주요 정보가 반복된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계속 이 표현을 연결해 가면서 특정 표현으로 수렴해 가면서 읽을 것이냐?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을 때 평가원 독서는 무조건 수렴식 독해야. 수렴식. 계속 특히나 인문지문이 그래. 인문지문 아직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잖아. 맨날 비슷한 말 반복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읽기는 읽고 이해는 됐는데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다시 지문으로 갔는데 지문을 갔는데 이해됐다고 생각된 부분이 어때?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슷해. 매번 이제 문제점을 호소하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그래.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막상 읽을 때는 이 표현이 이 표현인 것 같다. 이거 앞에서 이런 표현인 것 같아. 막상 그렇게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글을 읽는데 그거를 명확하게 표시를 안 하거나 명확하게 그거를 결론을 짓지 않고 이제 지문 독해 끝내고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어때? 내가 희미하게 이거 두 개 표현 그냥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러한 맥락으로 독해를 했던 것이 실제 문제풀이에서는 어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수렴식 독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정보 연결을 해야 돼. 정보 연결이 가장 중요해. 어차피 너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 있잖아. 정보량이 요즘 수능 독서 기준으로서는 정보량이 좀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 진짜 많지가 않다고.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맞지? 생각보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많지가 않은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가 안 될까봐 계속 최소한 그 중요한 개념을 2번, 3번 반복하고 재진술을 해준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 재진술되고 반복되는 부분들을 마치 새로운 정보인 양 그렇게 정보 처리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평가원에서는 너희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앞선 표현 야 좀 어려웠지.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걸로 이해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지문이 어렵다고 한다면 재진술의 표지가 없어. 다시 말해, 즉 이런 재진술의 표지가 없다고. 재진술의 표지가 없으면 우리가 이게 재진술이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인문지문은 무조건 재진술이 있어. 반드시 재진술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진술이라는 범위는 단어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고 맞지? 어구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계속 지금 내가 읽고 있는 부분이 지금 앞서 읽었던 부분과 어느 부분에 계속 연결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될 수 있다면 표시를 해가면서 알겠어? 그 부분에 표시를 해가면서 정리를 해줘야 돼. 알겠어? 자, 그리고 기호나 밑줄 있잖아. 자, 기호나 밑줄은 수단이지. 저스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야. 수단으로 활용해야지 목표가 아니야. 근데 수단이 많으면 목표를 제대로 이룰 수 있을까? 문제를 풀 수 있는 목표? 판단해야 되는 정보의 값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오히려 더 헷갈리는 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밑줄은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사후적으로 긋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사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거 중요할 것 같다 쭉쭉 긋는 게 아니라 최소 한 문단 독해 끝나고 난 뒤에 결국에 이 말을 말하고자 하는 거구나. 이 말이 이 말로 연결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후적으로 정보 처리해 주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하고 사후적으로 정보 처리해 줬을 때 최소한으로 해 주십시오. 최소한으로 해주되 자, 귀결되는 문장의 정보, 결론 정보, 맞지? 결론 정보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연결 관계, 그 다음에 동우 이형 표현, 맞지? 그리고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러한 식의 기호들을 사용할 경우도 있는데 기호들은 명확하게 어떠한 특정한 개념들이 두 개의 범주로 명확하게 나눠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근데 내가 지금 이 정보 처리를 하기가 좀 벅찬 느낌이 있어. 그러면 어때? 그냥 표시만 해주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수단으로 사용을 해라. 알겠어? 자, 그럼 보자. 자, 정립, 반정립, 종합. 자,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 정립, 반정립, 종합. 애초에 밑줄이 쳐져 있죠. 이거는 뭐야? 변증법과 같은 말이야. 그럼 변증법의 구조가 이 세 개로 돼 있대. 맞지? 개꿀이잖아. 대놓고 이제 정리를 해주고 있어. 보자. 딱히 엄청나게 막 구조화를 시켜가면서 하진 않을게요. 그냥 뻔한 내용만. 변증법의 구조. 정립, 반정립, 정반종. 자,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당연 해겔이 거명된다. 맞지? 판단 불필요한 정보지. 해겔, 변증법. 오케이. 자,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범주. 자, 여기서 정반증.
정반총. 얘네들이 뭐 어때? 대등한 위상이래. 위상. 위상이 무슨 말이야? 상대적 위치잖아. 맞지? 상대적 위치야. 자, 일상생활에서 잘 쓰는 표현이야, 쓰이지 않는 표현이야? 어때? 위상. 너희들이 살면서 위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문장을 만든 적 있어? 없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주목해야 되는 단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이제 문어체 단어들, 이러한 위상과 같은 이런 문어체 단어들은 조금 그 주목을 해줘야 돼. 왜냐면 이 문어체 단어들을 굳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단어가 아니면 이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그 단어를 강제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대등한 위상, 상대적인 위치야를 지니는 세범주의 병렬이 아니래. 그러니까 라이브하게 독해하는 과정 속에서는 왠지 이게 막 중요한 정보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밑줄 처리가 된다고. 근데 사후적으로 독해를 하면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뒤에 부분에 이제 주목을 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게 A가 아니라 B다라는 것에서 B 문장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A의 반대 의미로 해석을 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A가 아니라 B다. 맞잖아. A가 아니라 B다라고 했을 때 B 내용이 이해가 되면 베스트겠지만 B 내용이 이해가 안 돼? 그럼 A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된다는 거야. 자, 대등한 위상을 지닌 범주가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 그러면 생각을 해봐. 대립적인 두 범주는 어때? 정과 반이 서로 대립적이라는 범주야. 맞지? 그리고 이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성. 이게 첫 번째로는 대립하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통일이 돼. 통일이 돼가지고 어때? 수렴적 상향성. 수렴한다는 거야. 두 개가 어때? 합쳐진다는 거야. 됐어?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범주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가 있다? 위계질서가 있다는 거야. 위계질서. 가령 정보단 반이 반보단 종이. 이런 식으로. 특정한 위계질서가 존재한다는 거야. 헤겔에게서의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무슨 말이야? 즉은 그냥 독해함에 있어서 즉은 그냥 신이라고. 이 앞부분을 쉽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재진술을 해주는 거잖아. 무조건 즉 앞뒤의 내용 중 하나는 무조건 처리해야 돼. 즉 앞을 처리하거나 즉 뒤를 처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처리해야 돼. 이거 처리 안 하면 무조건 한 문제는 못 풀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즉 앞뒤에 있는 문장 앞뒤에 있는 문장 중 어느 문장도 정확하게 의미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럼 문제 하나를 그냥 날린다고 생각을 해야 돼.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를 지녀야 한다. 오, 너무 어렵지. 자,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해보자. 내가 정보를 묶어야 된다고 했잖아. 지금 여기서부터 막 당황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다 나왔던 얘기야. 자,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이 바로 뭐야? 논증의 방식이 위에서 말하는 정립, 반정립, 종합, 이거를 논증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잖아. 맞지? 구조이자 논리적 방식이야. 근데 그것을 넘어 자,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 자, 이 변증법을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논증하려는 논증 대상이 있을 거야. 이 변증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그 대상이 있어. 맞지? 그 논증 대상의 무슨 방식이기도 하다?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정, 반, 그 다음에 종합, 정립, 반정립, 종합. 이거는 무엇과 동일하다? 그 변증법을 통해서 논증하려고 하는 대상의 자체의 존재 방식과 동일한 표현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 이게 바로 뭐다? 변증법과 같은 말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즉은 앞문장과 재진술이야. 맞지? 사실 뒤에서 후술되는 정보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 지문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첫 번째 지문이야. 첫 번째 문단이야. 그러니까 인문 지문에서는 첫 번째 문단에서 기강 다지기에 실패하면은
인문지문은 그냥 1그나 많아요. 뒷부분은. 알겠어? 그러니까 1문단에서 무조건 기강다지기 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1문단 독해에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해도 좋다는 거야. 1문단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았는데 뒤에서 알아서 이해되겠거니 이런 것은 어때? 위험해. 알겠어? 그냥 공허한 읽기에 그칠 뿐이야. 됐어? 무슨 말인지도 모른 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밑줄 몇 번 치다가 어때? 문제에서 그냥 개 털리고, 맞지? 시간 부족해가지고 막 안 되겠다, 뒤로 넘어가겠다 이러고 이제 끝날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얻어가는 게 없겠지, 안 그래? 열심히 공부했는데 얻어가는 게 없으면 어떡해? 너무 슬프잖아. 자, 세계의 근원적 질서, 이념. 자, 세계의 근원적 질서는 뭐야? 이념이야. 자, 여기서 판단 불필요한 정보. 자, 근원적 질서 빼. 그러니까 세계의 질서는 이념이야. 이념이 그냥 세계의 질서. 이념은 질서. 이념은 질서인데 이념의 내적 구조도. 그러니까 이념의 구조. 이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맞지? 이념이 구성되어 있는 구조도 어때? 이념이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도 뭐다? 변증법적이래. 맞아?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 자, 이 논증 대상으로서 특정한 이념이 있어. 특정한 이념이 있는데 이 이념은 뭐다? 그렇지. 세계의 질서야. 맞아? 세계의 질서는 이념과 같은 말이야. 자, 그러한 이념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다? 변증법적이래. 맞아? 이념의 구조도 변, 정, 반, 합 이렇게 구성돼 있대. 맞지? 똑같잖아. 그리고 또 구조도, 그리고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도, 이념의 구조와 그 이념이 드러나는 방식, 현실에서 드러나는 방식도 정반합이래. 맞아? 그 이념이라는 세계의 질서의 구성 방식과 드러나는 그 구성 구조와 드러나는 방식 모두 다 정반합으로 설명할 수가 있대. 맞지? 그렇다면 뒤에 또 여기에 대응되는 다 대응된 정보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큰 틀 아래서. 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면, 그렇지.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는 거야. 체계를 이룬다는 말 좀 어렵지? 바꿔보자. 서로 관련됐다라는 거야. 알겠어? 유기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그렇지. 이 두 차원의 원리. 이 두 차원은 뭐야? 앞서서 말했던 두 차원은 구조와 관련된 차원, 방식에 관련된 차원. 맞아? 그러니까 이념의 구조라는 것 자체는 되게 약간 내면적이고 추상적이지. 그리고 이 이념이 드러나는 방식, 현실에 드러나는 방식은 구체적이야. 맞아? 이면적과 구체적인 방식이 서로 일치한 지점도 어때? 변증법적인 원리를 따져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이 정도만 정보 처리해줘도 돼. 여기서 정보 처리되면 끝나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딴 거 없어. 인문 질문을 잘하는 친구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 그걸 넘어서 독서 질문을 특히나 잘하는 친구하고 그렇지 않은 친구. 독서 질문을 잘하는 친구의 특성들은 항상 전체적으로 대충 뭔 말을 하는지 처음에 파악을 하고 들어가는 친구들이야. 그냥 막 기계적으로 빨리 읽고 빨리 막 밑줄 엄청나게 치고 막 동그라미 세모 열면 막 화살 치고 막 난리 부르스 치고 이런 친구들이 독서 잘하는 게 아니야. 밑줄 하나도 안 치고 독해에만 집중을 하고 차분한 친구들이 오히려 독서 문제를 더 빨리 풀고 시간도 적게 걸려. 그런 이유는 첫 번째 문단에서 말했지만, 특히나 인문지문도 그렇지만 첫 번째 문단에서 글이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글이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감을 잡고 들어가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후술되는 모든 정보들은 첫 번째 문단에서 이제 우리가 그 틀을 잡아놨던 그 정보에 어때? 살을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해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 미학의 대상. 자, 논증 대상이야. 논증 대상으로서 미학을 설정했어.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 정신의 한 형태이다. 자, 봐봐. 미학도 지금 논증의 대상이고 미학의 대상인 예술. 미학과 예술은 같은 말이야. 됐지? 자,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니까 종교, 철학 얘네도 마찬가지로 뭐야?
절대 정신의 한 형태야.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이것도 대응되는 표현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표현이 나올 때마다 대응되는 표현이 있을 거야. 자, 절대 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의 영역을 봐봐. 이념, 즉 세계의 질서, 이거를 인식하는 인간의 정신 영역을 뭐라고 한다? 절대 정신이라고 한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이해돼? 1문단에서 그랬잖아.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 맞아?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의 영역은 절대 정신이라고 한대. 그러면 이념은 1, 2, 3, 3개로 구성되어 있어. 그럼 1을 인식하는 절대 정신, 2를 인식하는 절대 정신, 3을 인식하는 절대 정신이 따로 있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자,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자, 이 절대 정신의 대상은 동일해. 절대적 진리, 그러니까 예술이든 종교든 철학이든 절대적 진리라는 세계의 질서, 맞지? 이념, 이런 것들은 인식한 대상은 동일하다는 거야. 하지만 형식의 차이에 따라서, 자, 대상은 동일하지만 형식이 다르대. 형식이 다르다라는 말은 이념의 내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정반합을 각각 인식하는 인간의 절대 정식의 형식이 다 다르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되겠지. 인식하려고 하는 대상은 절대적 진리로 동일한 내용이지만 인식하는 방식, 맞지? 그러니까 같은 가르침이더라도 어때? 불교, 뭐 기독교, 뭐 천주교에 따라서 같은 말씀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듯이, 맞아? 다 다르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났어. 사실은 지금 독해는 절대 정신의 3가지 형태에 각각 대응되는 형식은 직관, 표상, 사유. 이제 여기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직관, 표상, 사유. 이 뒤에부터는 이제 어렵지 않아.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 어때? 나열된 정보들을 연결만 하면 돼. 직관, 표상, 사유, 그 다음에 예술, 종교, 철학.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이 얘네들은 상대적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 위상도 동일하게 가져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읽어봐서 알 거 아니야. 이게 다야, 이게. 됐지? 이제 나글은 어때? 가글의 내용을 어때? 반박을 하지. 가글의 내용은 해겔의, 자 봐봐.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글 독해 끝났어. 됐어? 선생님 왜 뒷부분 대충 하나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뒷부분 안 어렵잖아. 앞에서 그 기준만 잘 잡으면은 이 가지문은 어렵지 않은 지문이야. 맞지? 근데 내가 말했듯이 앞부분에서 기준 잡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읽어나가기만 하는 친구들은 이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맞지?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나글을 읽었어. 가글에서 변증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 변증법은 어떠한 특정한 이념과 질서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특정한 이념과 질서의 구조 또한 변증법적이라고 했으니까 이념과 질서는 정반합,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념 질서의 그가 현실로 들어가는 방식도 정반합, 변증법적이라고 했으니까. 맞지? 그랬을 때 현실에 드러나는 방식에 있어서 대응하는 게 정은 뭐야? 예술로 대응하고, 얘는 종교로 대응되고, 얘는 뭐 철학으로 대응되고. 이거를 인식하는 인간의 형식은 바로 어떻게 형식을 한다? 직관을 함으로써 인식이 되고, 표상을 함으로써 인식이 되고, 사유를 함으로써 인식이 된대. 하지만 인식하려는 대상은 동일해. 같은 진리지만 이거를 인식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거야. 이게 그냥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야. 읽어봐. 알겠어? 절대 어려운 질문이 아니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각을 읽고 낙을 읽었어, 얘들아. 이제 낙을 읽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가나 세트 지문에서 또 낙을도 되게 중요하지. 가나 세트 지문에서 나의 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문단이야. 이 첫 문단에서
이제 가에서 설명되고 있는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반박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례로 제시되면서 뭐 설명되고 있는지 이런 관계성을 잘 따져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글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나글이 이 나 두 번째 글이 가의 내용을 반박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 근데 그 반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는 거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그 배경 지식을 제거해보자. 제거해보고 나글이 가를 반박한다는 사실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이 가 나의 첫 번째 문단의 내용 중에서 가에 대한 내용을 반박한다라는 판단 증거에 해당되는 정보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자. 1문단 혹은 2문단에서 2문단까지 확장을 해봐야 돼. 1문단에서 안 나오면 어디가? 그래. 너도 가? 그래. 조심히 가. 영상 들어. 야, 여기 녹화되고 있냐? 녹화되고 있어? 오씨, 마이크. 자, 봅시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자, 변증법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 맞지? 자, 변증법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잘 봐봐.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단순히 이해한 거랑 맞지? 정보를 확실하게 처리한 거랑 좀 다른 결과가 있을 거야. 종합의 범주는 자, 종합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 기본적으로 변증법은 정, 반, 합이 있지. 근데 변증법에서는 뭐가 이제 핵심이래? 변증법의 매력은 자, 종합 합에 있대. 아이씨, 여기는 종이라 써놓고 여기는 왜 합이라 써놓은 거야? 맞지? 변증법은 정반종. 근데 원래 정반 합이 맞아? 내가 이걸 잘못 쓴 거야. 원래 합이라고 쓴 게 맞아? 맞지? 원래 합이라고 쓴 게 맞아? 종이 뭐야? 근본 없이 여기 종이라고 적었네. 방금 여기 이거는 근본이 없었던 거야. 변증법 원래 정반합으로 가는 게 맞아. 자, 여튼지간에 종합인데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두 대립적 범주는 바로 뭐야? 앞에서 말했던 이 변증법은 정과 반이 서로 대립하면서 합으로 합쳐지는 거잖아. 맞지? 근데 정과 반이 서로 대립하면서 합쳐지는 과정 속에서 종합 단계에 이르는 건데 맞지? 자, 근데 합쳐지는 과정 속에서 어느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서도 안 되고 라는 말은 어때? 연결음이지. 맞지? 두 개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야.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된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중화 상태? 이 말은 어때? 어려워. 더 쉬운 표현으로 이해해야 돼.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 어때? 너무 어렵지? 다 지워. 뭐? 본질이 소멸. 원래의 성격이 소멸되는 거. 즉, 이 정과 반이 합으로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조건을 충족하면 안 돼. 정, 반 또는 정, 반. 어느 하나의 범주가 우세해서도 안 되고 맞지? 플러스 어때? 정과 반의 요소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합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합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정 또는 반의 요소가 사라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맞아? 그 성질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생각을 해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해주고 가느냐 못하고 가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 평가원 글이잖아. 사설이 아니지. 내가 그래서 막 사설하는데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연결한 적 있어? 없잖아. 보통 평가원 글에서는 내가 이러잖아. 그런 이유는 뭐냐면 봐봐. 평가원은 무조건 구조적 그러니까 정보의 유기적 연결성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겨. 분명히 앞에서 언급했던 것들이 가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다 연결이 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것도 이제 조건이고 이게 이제 엔드 조건이잖아. 이거 두 개가 다 충족이 돼야 돼. 충족이 돼야지 진정한 합의 단계를 이루는 변증법적 논증이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하지 못하면 어때? 그럼 변증법이 아니라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일종의 이게 어려우면 대화라고 생각을 해봐. 야, 내가 생각하는 변증법 말이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돼. 이런 조건을 따져. 생각을 해봐. 이 두 개가 이제 글로 되어 있는 긴 글의 형태지만 두 명의 사람이 대화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봐.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 변증법. 해가지고 이게 변증법이다. 막 알겠나? 막 이래가지고 한 사람의 연사의 말이 끝났어. 그래? 난 변증법을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변증법은 이러한 조건과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생각을 해봐.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이면 좀 더 알 수 있을 것이고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은 그래도 알 수 있을 거야. 뉘앙스가 있잖아. 왜 굳이 이런 조건을 말하겠냐 이거야. 네가 말한 건 어때?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연결도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굳이 앞에서 설명했던 그 가의 내용을 점진적으로 강화 완성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야. 왜? 어떠한 특정한 조건을 얘기하는 것은 네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이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거를 이 두 번째 문단을 읽으면서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돼. 여기서 어때? 그런데 이 부분부터 나온 문장들의 이제 정보의 뉘앙스가 어때? 확실하게 가의 내용을 반박하는 거죠. 그럼 어때? 다시 가의 내용, 나의 첫 번째 문단 가가지고 여기서 말한 조건들 다시 따져본 다음에 무조건 가에서 언급하고 있는 변증법은 이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걸로 이제 그 귀결 짓고 때려 박아야 된다고. 알겠어? 자, 그럼 때려 박아 볼까? 자, 중요한 건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충족을 해야 돼. 어떠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읽어보니까. 자, 정에서 반으로 가는 과정. 정은 직관, 예술이지. 맞지? 자, 이건 어때? 객관성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 얘는 주관성을 가지고 있지. 맞지?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객관하고 주관이 합쳐지면서 맞지? 새로운 상태로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융합이 돼야 되는데 뭐만 강화돼? 주관만 강화가 돼.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지면서 뭐가만 강화돼? 어느 한쪽이 강화되는 거야.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변증법은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야. 됐어? 끝. 그거잖아. 그 내용 끝이야. 맞지? 그래서 이제 문제 상황이 있고 여기에 이제 해결책이 있냐? 해결책이나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있지. 뭐? 하나 더 추가해. 왜? 지금 너가 말하는 이 변증법에서 철학은 뭐만 강화 완성되었어? 두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아닌 실험적 상황성을 이룬 변증법적인 체계로 이룬 합이 아닌, 맞지? 이 특정한 그 절대 진리를 인식하는 그 반에 대응되는 이 종교에 대응되는 이 주관성이라는 절대 정신이 너무 강화 완성됐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때? 객관의 단계를 추가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예술이다. 철학 다음에 무엇을? 그렇지. 예술을 추가해야 된다. 절대 정신의 한 영역으로서. 예술을 바라보는 무엇이 달라졌어? 같은 예술을 말하고 있는데 예술을 바라보는 무엇이 달라졌어? 위상이 달라졌다는 거야. 상대적인 위치. 됐어? 다 고루고루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생소하다고 하자. 잘 쓰지 않으니까. 잘 쓰지 않는 표현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고,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고, 이 문제에서는. 맞지? 그러니까 일종의 어휘력도 묻고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글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해. 둘 다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초보자라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력이 낮으면 그냥 둘 다 변증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변증법은 그냥 표면상의 껍데기일 뿐이고 예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술에 대해서. 변증법으로 바라본 예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의 상대적 위상이 얘는 낮고 얘는 좀 높잖아. 자, 그리고 해결의 생각이니까 가에서 범주화 시켜야 되겠지. 맞아? 그러면은 보통 이런 사실관계 일치불일치에 대한 내용들 있잖아. 인문지문들. 뭐 쉽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문을 독해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정보 처리를 주의해야 될 부분. 자, 여기서 보면은 절대정신 같은 경우에는 대상은 동일하지만 형식은 달라. 언뜻 보면 어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 출제자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글을 읽는 과정 속에서 내가 출제자라고 한다면 이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기출지문이잖아. 기출지문을 볼 때는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거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 지금 처음 보는 거라서 막 우리가 이거 문제를 푸는데 급급해가지고 이해하는데 급급해가지고 막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 최소한 2번, 3번 봤을 거 아니야.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기출을 보는 시선이 그래야 된다라는 거야. 계속. 대상은 동일하지만 형식은 달라. 맞지? 이 말은 뭐냐면, 자,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이 이 정반합, 직관, 표상, 사유라는 절대정신의 형태가 다 다르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정보는 서로 다르다는 거지. 맞지? 예술, 종교, 철학, 부정 발문이니까 하나 소거해야 돼. 이건 무조건. 맞아? 선정리가 아니야. 예술, 종교, 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 이게 무슨 말이야? 인식 내용, 인식 대상. 오케이? 절대적 진리. 동일하지. 똑같이 절대적 진리라는 인식 대상은 동일해. 하지만 인식 형식은 상이 다르다는 거야. 정확히 맞네. 맞아? 절대적 진리를 인식하려고 하지만 인식하는 방식은 3가지로 나뉘는 거잖아. 2번.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인 체계를 이룬다. 오케이. 절대정신의 3가지 형태. 뭐 떠올려야 돼? 요거 떠올려야 되겠지. 3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은 바로 뭐야? 절대적 진리잖아. 맞지? 절대적 진리와 이 세계는 같은 말이다? 틀렸지. 뭐가 이상해야 돼? 1번 문제가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잖아. 1번 내용을 틀리다고 판단했으면 이게 맞다고 이제 인식을 하고 넘어간 거잖아. 이게 맞으면 3번이 답이 될 수가 없어. 맞지? 아니, 인식 내용은 동일하지만 인식 형식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3가지 형식과 인식 대상은 어때? 다르다는 말이야. 이게 맞으면은. 됐어?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렇게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3가지 형식이 인식한 대상은 절대적 진리야. 이 3번 선택지의 말은 절대정신의 3가지 형태인, 맞지? 절대정신의 3가지 형태인 요거는 3가지 형식이 인식한 대상인 절대적 진리다라는 건데 당연히 틀린 거지. 자, 이해됐니? 자, 그리고 자, 직관 표상 사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다시 직관 표상 사유로 돌아가야 되겠지? 직관 표상 사유.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자, 이것도 어때? 일종의 범위 설정 문제지. 맞지? 이 범위 설정 문제야. 범위 설정 문제. 자, 밑줄은 항상 범위가 설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맞지? 근데 이것도 일종의 밑줄이라고 생각을 해. 알겠어? 자, 범위를 어디에서 찾으면 되냐? 범위를 이 직관표상 사유가 나타나는 이 뒷부분 있잖아. 이 뒷부분 이제 범위로 생각하면 돼. 직관은 감각, 눈으로 보거나 듣거나 이제 우리 감각적 이미지로 캐치하는 거. 표상은 자,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직관과 무관하게
내면에서 그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는 거. 맞지? 우리가 그 노래 실제로 에어팟을 끼고 있진 않지만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머릿속으로 재생할 수 있잖아. 맞지? 우리 아빠의 목소리, 엄마의 목소리 머릿속으로 재생할 수 있잖아. 엄마 아빠가 눈에 없더라도. 자, 사유는 대상의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뭐야? 수단이 있어야 돼. 수단. 이거는 이거다. 내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을 바탕으로 지금 보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야. 됐어? 자,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접근을 해주시면 됐죠. 별들을 바라보는 거, 시각적 이미지, 직관. 같은 곳에서 어떠한 감각과 무관하게 어때? 내면의 심상을 떠올리는 거, 고향의 하늘을 떠올리는 거, 표상, 오케이. 상상하는 거, 떠올려 보는 거, 표상이죠. 맞죠? 그림을 보는 거, 시각적 이미지죠. 직관. 개념을 통해 가지고 보는 거, 사유 맞죠? 개념을 설정하는 거, 사유. 자,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거, 사유죠. 사유. 아, 사유가 아니라 뭐냐 이거. 이거 뭐라고 하냐? 표상이죠. 표상. 맞지? 이건 표상이죠. 맞아? 이건 어렵지 않았어요. 4번은. 자, 그 다음에 가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기억과 니은에 대한 해결의 이론을 분석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뭐 어렵지 않았죠. 이거 두 개죠. 이거 두 개의 변증법을 이제 비교하는 거야. 부정 발문이니까 하나씩 봐야지. 기억과 니은 모두 첫 번째 범주와 두 번째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그렇지. 대립을 하면서 두 개의 수렴적 상향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2번 기억, 니은 모두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범주뿐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뭐야? 그렇지. 상대적 위상이 다르다고 했어. 자, 기억과 달리 니은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첫 번째 범주는 뭐야? 정이지, 정. 정은 바로 뭐야? 예술이잖아. 예술의 특성이 여기로 가면서 약해진다. 약해진다.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이 합 단계에서 정을 추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자, 그리고 8번 뭐 좀 어려웠던 문제긴 하죠. 저는 8번을 이제 2번으로 선정지에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문제는 뭐랄까, 저도 처음에 풀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지문 수십 번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소거를 통해 가지고 푸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맞지? 아, 물론 제가 지문을 이제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읽었을 때는 그 뭐지,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긍정 발문의 선정리로 접근할 수 있는 그 루트를 찾긴 했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게 의미가 없어. 나 또한 4번, 5번 정도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을 어떻게 그거를 당연하게 이렇게 접근했었어야 되냐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 뭔 말해. 맞지? 너희들이 써먹을 수 있고 실제로 이러한 내용의 난도의 지문이 나왔을 때 실제로 너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점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얘기를 해준 건 의미가 없잖아. 맞지? 그럼 봐봐. 여기서 문제를 잘 읽어봐야지. 해겔과 나의 글쓴이 서로 이제 반대되는 입장이지. 나의 글쓴이는 일단 해겔을 깠어. 괴테와 실러의 문학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문학작품이니까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 동의할 수 있지. 이 정도는 뭐 어렵지 않지.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완숙. 맞아? 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뭔진 모르겠지만 지성적 통찰, 예술을 어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되게 높은 가치를 두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어. 자,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다네. 자,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동의할 수 있죠. 예술의 단계적 위상을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다. 동의할 수 있나요? 이제 괴테나 실러의 문학 작품, 즉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를 해주고 있는데 이 특정한 예술 작품의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 예술 작품을 만들었던 그 작가들이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렀을 때는 되게 수준 높은 작품이 나왔는데 초반에는 어때? 수준이 되게 낮았대.
자, 이거를 변증법의 틀에서 이야기를 해보자. 변증법의 핵심 바로 뭐야? 이 세 개의 범주에 무엇이 아니라 대등한 상대적 위상이 아니라, 맞지? 서로 다른 수렴적 상향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잖아. 위상이 서로 다르다고 했잖아. 세계를 인식하는 이념의 내적 구조도 형식도 변증법적이라고 했어. 맞아? 변증법적으로 보면 되는 거야. 지금 이것도 어때? 이거는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지녔으니까 이것도 어때? 반 또는 합. 맞지? 그러니까 높은 단계의 위치에 있는 자 절대 정신의 한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거고, 이건 어때? 낮은 단계의 절대 정신의 영역으로 봐야 된다는 거지. 이거 두 개의 상대적 위상이 서로 다르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말을 곧 나의 글쓴이 입장에서 보자면 같은 예술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어때? 상대적 위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할 수가 있겠지. 너는 그리고 나의 글쓴이 입장에서는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높게 평가했어. 그리고 가는 기본적으로 해결은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낮게 평가했고. 그럼 나의 글쓴이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정해져 있기는 해. 맞아? 너는 예술의 상대적 위상이 낮다고 했는데 사실은 변증법적으로 보면은 예술의 상대적 위상이 높을 수도 있겠네 라는 식의 논리 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고르면 돼. 일단은. 맞지? 근데 그게 쉽냐고. 자, 이거는 지문의 내용을 이제 풀리 이해가 되었을 때 이제 접근 가능한 방법인데, 그게 된다고 하면은 바로 이제 다 고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었다면 나머지 선택지를 소거하는 방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론에서는 대리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하면 안 된다고 했죠.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조건에 이제 걸리잖아. 2번이 답이고.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아니야. 이론에서는 이라는 말을 사용할 거면 해결의 변증법적인 원리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야 돼. 이론에서는 뭐의 단계에 해당되는? 정립 단계에 해당되는 거지. 반정립이 아니라. 상대적 위상이 다르다고 했잖아. 맞지?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이건 완전 개소리고. 이런 말이 어딨어. 이론에서는 절대 정신으로 구성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이것도 어때? 지문에서 아예 찾을 수 없는 개소리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뭐 그런 거지. 이게 4번하고 5번이 아예 지문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때? 지문에서 찾을 수가 없어서 소거하기가 힘들어. 사실은. 맞지? 자, 여튼지 간에 몇 시에요? 몇 시야? 23분이야? 한번 끊는 게 좋겠죠? 잠깐만. 자, 엄매로 손. 자, 봐봐. 엄매. 지금 엄매 왜 이렇게 없냐, 오늘? 1, 2, 3, 4. 자, 오늘 온 사람만 자료 줄 거야. 자, 봐봐. 음운. 오케이. 단어. 오케이. 음운은 음운의 변동. 오케이. 단어는 이제 합성어, 파생어. 오케이. 자, 문장 1은 자,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 오케이. 난도는 지금 최근에 나갔던 F 시리즈 수준으로. 오케이. 네 번째, 문장 2. 문장 2는 사동, 피동, 높임, 표현.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중세. 오케이. 자, 문제랑 엔제는 평균 60개씩 있어. 알겠어?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딱 소화할 만큼 자, 손 들면 돼. 알겠어? 자, 음은 손. 자, 단어 손. 문장 1 손. 문장 2 손. 자, 중세 손. 오케이. 자, 45분까지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